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 처리가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사범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2,500명 이상의 선거 사범을 단속했고 이 중 8명이 구속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회 본회의가 잠시 후 열릴 텐데 3대 특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단 3대 특검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포함되는지 짚어보죠. 3대 특검법에 포함되고 있는 사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검법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그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이 2가지가 합쳐져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병에 관련된 그 특검법입니다. 2023년 이 최상병의 순직 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잠시 후 본회의에서 이 3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법안에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그 특검 수사 인력입니다. 만약 새 법안이 모두 공포가 되면 검사 수만 100여 명 이상의 초대형 특검이 꾸려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좀 동시다발적 수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재 국회 상황을 보냐면 여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전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현이 되지 못했지만 이번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초대형 규모의 특검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데만 40여 명, 내란 부분이 또 40여 명, 해병 사건의 경우엔 20명, 이 검사 수만 100여 명에 육박하는 규모의 말 그대로 초대형 특검이다, 이렇게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특검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이 사건들을 특검이 모두 이어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찰, 검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특검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모두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되게 됩니다. 각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지금까지 수사하고 만들어놨던 자료들을 모두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사건도 특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시 한번 수사가 좀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해도 특검이 출발한다면 다시금 이미 조사된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만약 특검에서 보기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조금 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증거 보강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소환한다거나 추가적인 조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종결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재수사, 이거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에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미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미비하다고 판단했을 때 특검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 명태균 의혹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에 소환했지만 불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김건희 여사도 좀 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에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일반적으로 3차례 정도 소환 요구에 불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라고 한다면은 강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는 것인데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그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이 대선은 끝난 상황이고요. 언제까지나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는 강제적인 수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시기를 놓고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추가적인 소환 요구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제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만약 소환에 계속 불응하게 된다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불응을 하자 예. 결국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물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지만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차례 정도 불응, 이 3차례라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건 결국 그 의미가 지금 수사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수사 협조의 필요성분을 근거로 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민주당이 그 본회의에서 검사 징계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검사 징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전에는 검찰총장이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가능했던 거를 넓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청장의 어떤 전속적인 권한이었던 검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보자면요. 예.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축소시키는 거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힘을 빼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검찰 흔들기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본회의에서 만약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찰이 2,5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단속을 했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특히 구속된 8명 중 6명이 선거폭력 혐의였다고 합니다. 선거폭력 사건을 엄정히 다스리는 이유를 좀 저희가 짚어볼까요? 대선이 끝났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경찰에서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고 예. 이에 대한 어떤 이 조사 결과,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자면요. 일단 단속된 선거 사범이 2,500여 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 8명은 구속까지도 되었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수치대, 이 구속된 인원들을 보자면은 선거 폭력 혐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누워서 방해를 한다거나 선거 운동을 향해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건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일정 부분 어떤 폭동처럼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떤 과잉된 반응, 그럼으로써 선거운동원을 폭행한다거나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떤 소요 사태 발생 우려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선거폭력 외에 주목할 만한 다른 범죄 유형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선거폭력 외에도요, 뭐 현수막 훼손이라던가 벽보 훼손 그리고
그리고 허위 사실에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실 엄중히 다스리는 그런 의미는 이제 선거 폭력과 관련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위해를 끼친 경우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고요. 그 외에도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도 1,900여 명이나 적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치러지면서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분열이라던가 이 선거 자체에 대해서도 워낙 극명하게 그 입결이 갈리다 보니까 이런 벽보 훼손이라던가 그리고 뭐 현수막 같은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표출이 되지 않았나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대면형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조기 대선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원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대선에도 사실상 언제나 선거 범죄는 있어 왔습니다. 예. 뭐 허위 사실 적시라던가 뭐 벽보 훼손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했다거나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면형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수막을 찢어버린다거나 벽보를 훼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네. 차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어떤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어떤 그런 분열 양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수막 훼손 과정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사례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현수막을 훼손한 인물 중에는 경찰관의 강목을 휘둘러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던 건데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찰관에 대해서 강목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예. 하는 것은 어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 경찰 인력의 특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뭐 선거 현수막 끈을 절단한다거나 경찰관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 입장에 따라서 8명이나 이제 구속이 된 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대표를 출국 금지했고요. 사무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배당 3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 좀 빠른 건가요?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이 리박스쿨이 이른바 어떤 댓글을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고 특정 기사를 띄우고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어떤 댓글, 부정적인 댓글을 달음으로써 어떤 여론을 호도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경찰에서 사건이 배당된 3일 만에 압수수색,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그리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은 빠르다, 느리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현재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대표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라고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지 정말 어떤 댓글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이디를 여러 명이 함께 돌렸으면서 의도적으로 특정 기사를 어떤 조회수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사에게 안 좋은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는지를 보려면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박스쿨은 일본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댓글 공작 팀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일본 학교와의 관련성 등으로 좀 수사가 더 확대된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리박스쿨이 늘보험 학교에 강사 자격을 발급을 하면서 실제로 이 늘보험 학교에 강사를 파견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전교조 측에서도요 극우와 이 교육 당국의 육착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 특정 기사에 대한 어떤 조작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수사에 좀 중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거에서 나아가서 늘봄 학교와의 관련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여론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강제 수사가 착수된 부분도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좀 상당 부분 좀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처벌의 필요성이라든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뉴스 포털을 운영하는 네이버, 다음도 조금 의혹에 난감할 것 같아요. 업계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양대 포털은 비정상적인 댓글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뭐 댓글을 제재하는 거 이런 건 좀 어려운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대 포털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다음을 이제 꼽을 수 있는 건데 네이버와 다음은 자체적으로도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다음이 마치 시장처럼 어떤 장을 펼쳐주고 있고요. 이 장, 네이버와 다음이 열려놓은 장에 각종 언론사들이 그 기사를 네이버와 다음에 전시해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이버에서도 어떤 특정 기사가 앞에 보인다거나 특정 기사가 뒤로 밀린다는 거나 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특정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린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은 이것을 해당 언론사에 즉시 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달 수 있는 기능과 관련해서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아이디가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 수, 누를 수 있는 공감 수 같은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이 아이디가 여러 컴퓨터에서 로그인된 부분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 정도에서만 이 내 아이디가 로그인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로그인 되었다면은 이 아이디가 의도적으로 공유가 되고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댓글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입장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감지하면 이것을 다시 또 해당 언론사에 알리고 있지만 이제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기사가 상위에 올라갈지도 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댓글 순위라든지 공감 순위라든지 아니면 최신 댓글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측에서도 모든 부분들을 감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어떤 댓글을 단다거나 어떤 기사를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이버와 다음 측에서 지금 최선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발전된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3대 특검법 처리 그리고 선거사범 단속, 리박스쿨 강제 수사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